자, 이번 수업은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허블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는 허블 법칙을 발견하였고, 이것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우주 팽창을 바탕으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등장하였는데, 가모프에 의해 주장된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부피는 커지지만 질량은 변화가 없으므로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감소한다고 설명하였고, 호일에 의해 주장된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부피가 커지면서 질량도 같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고 설명하였다. 빅뱅 우주론의 여러 증거들이 관측됨에 따라 현재는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다. 빅뱅 우주론을 통한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 살펴보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쿼크와 전자처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이야기한다. 쿼크와 전자는 전기를 띠고 있는데 위 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 아래 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며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3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자는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1개, 중성자는 위 쿼크 1개, 아래 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인 위 쿼크 2개와 마이너스 3분의 1인 아래 쿼크 1개로 이루어진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고 위 쿼크 1개, 아래 쿼크 2개로 이루어진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 상태이다. 원자핵은 일반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소 원자의 경우 양성자 1개로만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 속의 양성자가 양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원자핵 역시 양전하를 띠고 있다. 원자는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이며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원자 내에서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면 원자핵은 전기력으로 전자를 붙잡고 있으며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쿼크들 사이에는 강한 핵력이 작용하고 있다. 빅뱅 우주론은 고온, 고밀도의 한 점이었던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난 후 계속 팽창하여 현재와 같은 저온, 저밀도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우주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가장 먼저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탄생하였으며 양성자는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후 원자핵과 전자의 결합으로 원자가 생성되었다. 헬륨 원자핵은 빅뱅 이후 3분경, 원자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후 온도가 약 3000켈빈 정도로 냉각되었을 때 탄생하였다. 입자의 탄생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수소, 헬륨 원자 순으로 형성되었으며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원자핵 주위에 전자 1개가 돌고 있고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된 원자핵 주위를 전자 2개가 돌고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증거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다 라는 것이며 이것은 빅뱅 이론의 예측과 스펙트럼을 통한 측정값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번째 증거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이다. 원자 생성 이전 전자의 방해로 인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빛이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아 원자가 생성되면서부터 전자의 방해에서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시작되었다. 원자가 생성되면서 빠져나간 빛이 지금도 관측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는 가모프에 의해 예측되었고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 최초 관측되었으며 관측 초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었지만 최근 우주 망원경을 통해 미세한 온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현재는 이 미세한 온도 차이를 통해 별과 은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생성될 때는 3000켈빈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었지만 지금은 약 3켈빈의 에너지를 가진 파장이 길어진 상태의 정파 영역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음은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대해 알아보자. 쿼크들의 결합에 의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직후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되는 반응과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되는 반응이 모두 일어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1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에너지를 흡수하며 일어나는 중성자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를 방출하며 일어나는 양성자로의 변환만 일어나게 되어 양성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결국 헬륨 원자핵 생성 직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 되었다.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나머지 양성자는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되면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는 12대1이 되었고 헬륨 원자핵 1개는 수소 원자핵 4개와 질량이 비슷하므로 결국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이 되었다. 스펙트럼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색의 띠를 말하는 것으로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 스펙트럼은 다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눠진다. 연속 스펙트럼은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무지개 형태의 연속적인 색의 띠를 말하는 것이고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몇 개의 밝은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개수, 두께 등이 원소의 종류 와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체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각각의 스펙트럼이 어떠한 경우에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먼저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빛을 그대로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는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 저온의 기체가 뜨거워져 고온의 기체가 되고 여기서 방출되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이용해 측정한 실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 우주론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것은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생성에 대해 알아보자.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구는 철, 산소, 규소, 생명체는 산소, 탄소와 같은 원소의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수소와 헬륨은 대부분 우주 초기의 빅뱅을 통해 생성되었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별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별의 에너지원이 되는 중력 수축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 수축할 때 중심부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에너지를 말하고 핵융합 반응은 고온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이 충돌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소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며 헬륨 핵융합 반응은 3개의 헬륨이 탄소를, 탄소 핵융합 반응은 2개의 탄소를 이용해 마그네슘을 만들어내는 반응이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약 1000만 켈빈, 헬륨 핵융합 반응은 1억 켈빈, 탄소 핵융합 반응은 8억 켈빈 정도의 고온에서만 일어나며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일수록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핵융합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핵융합 에너지라고 한다. 핵융합 에너지는 질량의 감소에 의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는 반응물인 수소 원자핵 4개보다 생성물인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이 더 작으며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된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감소한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해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것을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한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암흑성운에서 시작하여 원시별, 주계열성 단계를 거쳐 적색거성, 행성상성운 이후 백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하며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초거성, 초신성 폭발 이후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일생을 마감한다. 암흑성운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1000켈빈 정도가 되면 가시광선이 방출되는데 이것을 원시별이라고 한다. 중력에 의해 계속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에 도달하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주계열성이 탄생한다.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힘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같은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으므로 크기와 밝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모든 별은 일생의 90%를 주계열성으로 보내며 현재 태양도 주계열성 단계에 속한다.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별은 다시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바깥층의 수소가 조금씩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빨간색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 상태를 적색거성이라고 하며 중심부의 온도가 약 1억 켈빈 정도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 탄소가 생성되기 시작한다. 중심부의 헬륨이 모두 탄소로 바뀌면 바깥층에 있던 물질들이 우주로 방출되면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된다. 이후 백색 외성은 서서히 식어가며 일생을 마감한다.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 적색 거성보다 크기가 훨씬 큰 초거성을 형성한다. 초거성의 중심부 온도는 적색 거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탄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마그네슘, 규소 등의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금, 납, 우라늄 등과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된다. 초신성 폭발 이후 중성자별을 형성하거나 질량이 매우 큰 별은 빛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큰 중력을 가진 블랙홀을 만들어낸다. 별은 암흑성운 내부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주로 만들어지며,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여 빛을 방출한다.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므로 밝기는 밝아지지만 그만큼 중심부의 수소가 빨리 소모되므로 수명은 짧아진다.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과 밝기는 커지고 밀도는 작아지며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중심부의 온도는 상승한다. 적색거성의 가장 중심부에는 탄소가, 초거성의 가장 중심부에는 철이 위치하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들이 배치되어 있다. 초거성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철이 매우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이며,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원소들은 행성상 성운과 초신성 폭발 과정을 통해 우주로 방출되어 다시 새로운 별이나 행성, 생명체의 재료로 쓰여진다. 별의 진화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의 밀도가 가장 크고, 마지막 단계 중에서도 백색 외성보다는 중성자별이, 중성자별보다는 블랙홀의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다음은 태양계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자. 50억 년 전 어느 초신성 폭발의 충격에 의해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었고, 이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여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원시태양이 탄생하였고, 회전운동에 의해 원시태양 주변에는 납작한 원시원반이 형성되었다. 원시원반은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개의 큰 고리를 만들어냈고, 고리 속의 기체와 티끌이 뭉쳐 미행성체가 등장하였다. 원시태양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이 되었고,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합쳐져 원시행성을 형성하였다.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부피는 작아지고 밀도와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졌으며 성운의 회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었다. 태양계에서 형성된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 가까워 온도가 높은 영역에서, 목성형 행성은 태양과 멀리 떨어져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만들어졌다. 태양 가까운 곳은 높은 온도에 의해 가벼운 기체 성분들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녹는전과 밀도가 높은 철, 니켈, 규소와 같은 물질들이 남아 암석질의 지구형 행성을 형성하였고, 태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가벼운 기체들이 그대로 남아서 목성형 행성을 만들었다. 태양계에는 무거운 원소들의 양이 매우 적으므로 지구형 행성의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었고,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 성분들이 태양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목성형 행성의 크기는 매우 커지게 되었다. 미행성체들의 충돌 과정에서 원시지구가 형성되었으며, 원시지구에 계속해서 미행성체들이 떨어지면서 지구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미행성 충돌로 발생한 열에 의해 지구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지구 전체가 녹아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었고,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규소, 산소와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떠올라 멘트를 형성하면서 중심부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미행성 충돌이 점점 감소하면서 지표가 냉각되었고, 멘틀의 겉부분이 굳어서 딱딱한 원시지각이, 대기 중의 수증기는 비로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으며,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 이번 수업은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 알아보자.
주기율은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주기율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원소들을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 원자번호 순서대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을 배치하고 브로민과 아이오딘을 추가하면 단주기율표를 완성할 수 있다.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며, 첫 번째 가로줄은 1주기, 두 번째는 2주기 순으로 7주기까지 존재한다.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며, 첫 번째 세로줄은 1족, 두 번째 세로줄은 2족이고 세 번째 세로줄부터는 13족, 네 번째는 14족 순으로 18족까지 존재한다.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가지며 주기의 번호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와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1주기 원소들은 모두 전자 껍질이 1개이며 2주기 원소들은 2개의 전자 껍질을 가진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같은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며 족번호의 1의 자리수는 원자과 전자수와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1족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1개이며 2족은 2개, 13족은 3개, 17족은 7개이지만 예외적으로 18족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0개이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원자과 전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같은 족의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원소들은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는데, 주기율표상에서 베릴륨과 알루미늄 오른쪽을 경계로 왼쪽은 금속 원소, 오른쪽은 비금속 원소가 배치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수소는 왼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비금속 원소에 속하고 다른 1족 원소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금속 원소는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은 액체 상태이며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해 준다.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지는 뽑힘성과 펴짐성을 가지고 있다. 비금속 원소는 주로 기체나 고체 상태이지만 예외적으로 브로민은 액체 상태이고 광택이 없으며 대부분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흑연은 비금속 원소인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다. 다음은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 알아보자.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중성 상태이고, 양성자의 수는 원자 번호를 의미한다. 전자는 원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지며 각 껍질이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 8개이다.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는 양성자가 1개이므로 핵 전하량은 플러스 1이고 1개의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다. 원자 번호가 2번인 헬륨은 양성자가 2개이므로 핵 전하량이 플러스 2이고 2개의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다. 원자 번호가 3번인 리튬은 핵 전하량이 플러스 3이고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2개의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나머지 1개의 전자는 두 번째 껍질에 배치된다. 원자 번호 9번인 플루오린은 9개의 전자 중 2개는 첫 번째 껍질에, 7개는 두 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으며 원자 번호 10번인 네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은 11개의 전자 중 2개는 첫 번째 껍질에, 8개는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1개는 세 번째 껍질에 배치되어 있으며 원자 번호 17번인 염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고, 전자가 18개인 아르곤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가장 바깥 껍질에 배치된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며 1쪽인 수소, 리튬, 나트륨은 1개, 17쪽인 플루오린과 염소는 7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18쪽인 헬륨, 네온, 아르곤은 가장 바깥 껍질에 각각 2개, 8개, 8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지만 원자과 전자의 수는 0개이며 주기율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과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주기율표상에서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며 17족 원소들은 할로젠 원소, 18족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은백색의 광택이 있으며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물,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한다.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며 공기 중에서는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이 사라진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도 커지며 반응성이 클수록 공기 중에서 광택이 더 빨리
빨리 사라진다. 할로젠 원소는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플로린과 염소는 노란색을 띠는 기체이고 브로민은 젓갈색의 액체, 아이오딘은 보라색의 고체 상태이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수소나 금속과 잘 반응하고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할로제나 수소는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띈다. 알칼리 금속과 반대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지므로 할로젠 원소 중 플로린의 반응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 반응성이 작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일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자, 이번 수업은 원소들의 화학 결합에 대해 알아보자. 옥텟 규칙은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말하는데, 원소들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과 같은 화학 결합을 형성하여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먼저 옥텟 규칙에 따라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주기율표상에서 1족 원소들은 1가 양이온, 2족 원소들은 2가 양이온, 13족 금속 원소들은 3가 양이온을 형성하고 18족 원소들은 이온을 형성하지 않으며 17족은 1가 음이온, 16족은 2가 음이온을 형성하게 된다. 몇 가지 원소들을 예로 들어 이온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1족에 속하는 나트륨 원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므로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때 세 번째 껍질의 전자 1개를 버리면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없어지고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가 배치되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나트륨은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1개를 버리고 1가 양이온이 되어 전자가 10개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다른 1족 원소들도 나트륨과 같이 1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원리에 의해 전자 1개를 버리고 1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2족에 속하는 마그네슘 원자는 원자 번호가 12번이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2개를 버리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가 배치되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버리고 이가 양이온이 되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며 다른 2족 원소들도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모두 이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13족에 속하는 알루미늄 원자도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원리에 의해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 3개를 버리고 3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17족에 속하는 염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17번이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염소 원자도 나트륨과 마그네슘 원자처럼 세 번째 껍질에 배치된 7개의 전자를 모두 버려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도 있지만 1개의 전자를 얻어서 세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염소 원자는 1개의 전자를 얻어 1가 음이온이 되는 방법으로 전자가 18개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원자가 전자가 7개인 다른 17족 원소들도 염소 원자와 같은 원리로 1가 음이온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16족에 속하는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8번이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의 전자를 가진다. 2개의 전자를 얻어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를 배치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산소는 2개의 전자를 얻어 이가 음이온이 되는 방법으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다른 16족 원소들도 산소 원자와 마찬가지로 이가 음이온을 형성하게 된다.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이며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난다. 대표적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의 생성 과정을 통해 이온 결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중성 상태인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는 서로 결합을 형성하지 않지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잃어 나트륨 이온을,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어 염화 이온을 형성한다. 이렇게 금속 원소에서 비금속 원소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면 반대 전하를 띠는 두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염화나트륨이라는 이온 결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수를 적고 각각을 서로 바꾸어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적어주는 것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화 알루미늄의 경우 알루미늄 원자는 3가 양이온, 산소 원자는 2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각각의 차수를 크로스해서 적어주면 Al2O3라는 산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을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들은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과 음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같으므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염화칼슘의 경우 칼슘 원자는 2가 양이온, 염소 원자는 1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각각의 차수를 크로스하고 이를 생략하면 CaCl2라는 염화칼슘의 화학식이 완성된다. 산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과 산소 원자는 각각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차수를 크로스하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후 이를 생략하면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O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를 잘 전달해 준다. 대부분 물에 잘 녹으며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고, 이온 결합 물질은 매우 단단하지만 외부 힘에 의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지는데, 이것은 힘에 의해 이온층이 밀려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끼리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 습기 제거제, 제설제로 이용하는 염화칼슘, 조개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 비누의 주성분인 수산화나트륨,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이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공유 결합을 알아보기 쉽도록 원소 기호에 원소의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이므로 원소 기호 옆에 점 하나를 찍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탄소는 주변에 점 4개를 찍는다. 15족 원소인 질소는 점 5개, 16족 산소는 점 6개를 찍어 나타내고, 17족 플로린은 점 7개를 찍으면 원자핵 전하량이 플러스 9이고 전자가 9개인 플로린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자과 전자가 7개여서 불안정한 플로린 원자 옆에 또 다른 플로린 원자가 배치되는 경우, 까만색 플로린 원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있는 파란색 전자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파란색 플로린 원자도 중간에 있는 까만색 전자를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2개의 플로린 원자는 1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통해 플로린 분자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소분자, 산소분자, 질소분자의 공유 결합에 대해 살펴보자. 1주기에 속하는 수소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2개만 되어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소분자는 수소원자 2개가 각각 전자 하나씩 내어놓아 1개의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산소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2개의 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소분자는 2개의 산소원자가 전자를 2개씩 내어놓아 2개의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질소는 전자 3개가 모자라므로 질소분자는 2개의 질소가 3개의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수소분자처럼 1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경우 결합선 1개로 표시할 수 있고, 산소분자처럼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경우는 결합선 2개로, 질소분자와 같이 3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 결합선 3개로 표시하고 각각을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2주기 원소인 탄소, 질소,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화합물의 공유 결합에 대해 살펴보자.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메테인은 중심에 탄소 원자가 배치되고 수소 원자 4개와 결합하기 위해 탄소의 원자과 전자 4개를 1개씩 4군데에 배치한다. 그리고 각각의 홀 전자에 수소 원자를 결합시키면 메테인 분자의 공유 결합이 완성된다. 질소와 수소가 결합된 암모니아는 중심에 질소 원자를 배치하고 수소 원자 3개와 결합하기 위해 질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5개 중 3개를 1개씩 3군데에 배치하고 나머지 2개를 1군데에 쌍으로 배치한 후 3개의 홀 전자에 수소 원자를 결합시키면 암모니아 분자가 완성된다.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물 분자는 중심에 산소 원자를 배치하고 수소 원자 2개와 결합하기 위해 산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 6개 중 2개를 1개씩 2군데에 배치하고 나머지 4개의 전자를 2군데에 2개씩 쌍으로 배치한 후 2개의 홀 전자에 수소 원자를 결합시키면 물 분자가 완성된다. 분자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알아보면 메테인 분자는 공유 전자쌍 4개, 비공유 전자쌍 0개, 암모니아 분자는 공유 3개, 비공유 1개, 물 분자는 공유 2개, 비공유 2개임을 알 수 있다.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와 액체, 수용액에서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으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 대부분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 연료로 사용되는 뷰테인, 설탕, 해열, 진통제로 사용되는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아세틸살리시산은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자, 이번 수업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에 대해 알아보자. 지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산소이고 그 다음으로는 규소, 알루미늄, 철 순서로 질량비가 크게 나타난다. 생명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 역시 산소이며 그 다음으로는 탄소, 수소, 질소 순서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각은 대부분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석은 여러가지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규산염 광물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규산염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원자 번호가 14번인 규소는 핵 전하량이 플러스 14이고 1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14족 원소이므로 원자가 전자가 4개이고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원자 1개를 중심으로 산소 원자 4개가 공유 결합하여 만든 정사면체 모양의 구조를 말한다. 규소는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결합한 규산염 사면체의 전하는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음전하를 띠고 있는 규산염 사면체는 주변의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규산염 사면체끼리 산소를 공유하여 다양한 광물을 형성한다. 독립형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과 결합한 형태이고 단사슬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 양쪽 2개의 산소를 공유하여 사슬 모양으로 길게 결합한 모양이다. 복사슬 구조는 단사슬이 서로 엇갈려 2개의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형태이고 판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3개를 공유하여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이다. 망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하여 입체 모양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정리하면 독립형 구조는 산소를 공유하지 않고 이온 결합의 형태로 단사슬은 2개, 복사슬은 2개에서 3개, 판상은 3개, 망상은 4개의 산소를 규산염 사면체끼리 공유하면서 광물을 형성한다. 독립형 구조의 광물은 감람석이 있고 단사슬 구조는 휘석, 복사슬 구조는 각섬석, 판상 구조는 흑운모, 망상 구조는 석영과 장석이 대표적인 예이다. 단사슬 구조에서 망상 구조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많아지고 구조는 복잡해지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광물일수록 붕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망상 구조인 석영과 장석은 다른 광물에 비해 붕화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감람석과 석영은 힘을 받으면 불규칙하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흑운모는 한 방향, 휘석과 각섬석, 장석은 두 방향의 쪼개짐이 나타난다. 광물을 구성하는 규소와 산소의 비는 독립형 구조가 1대4이고 산소를 많이 공유하는 구조로 갈수록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다가 규소와 산소의 비가 1대2인 망상 구조에서 산소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규산염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광물들을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데 금강석, 흑연, 금과 같은 원소 광물, 황철석과 같은 황화 광물, 자철석이 포함되는 산화 광물, 방해석과 같은 탄산염 광물 등이 있다.
탄소화합물은 탄소와 다른 여러 원소들이 공유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을 말하며 유기물이라고도 한다. 생명체를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원자 번호가 6번인 탄소는 핵 전하량이 플러스 6이고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규소와 마찬가지로 14족 원소이므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고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탄소는 다른 탄소와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등의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단일 결합뿐 아니라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들을 만드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탄소는 생명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이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중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탄수화물은 섭취량은 많지만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작게 나타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수화물과 비탄수화물로 나눌 수 있는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탄수화물, 물과 무기염류는 비탄수화물에 속한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백질은 질소, 핵산은 질소와 인을 다 포함하고 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 지질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며 핵산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등이 있으며 중성지방, 인지질 등은 지질에 속하고 핵산에는 DNA와 RNA가 존재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중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고분자 화합물에 속하는데 고분자 화합물은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형성된 중합체 물질을 말한다.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모두 포도당을 단위체로 하는데 녹말은 식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이고 글리코젠은 동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 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주성분이다. 이처럼 같은 단위체로 구성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단위체가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구조와 특성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단위체로 하여 생성된 고분자 물질이다.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으며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원자, 겹사슬이 결합된 구조이다. 이때 겹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며 겹사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구조를 가진다. 다음은 단백질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자. 서로 다른 두 아미노산 사이에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데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수많은 아미노산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된 형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며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져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것을 단백질이라고 한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이 입체 구조에 의해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따라서 입체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폴리펩타이드는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열이나 산에 의해 입체 구조가 변형되면 단백질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예를 들어 ABC, BAC, ABCA처럼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입체 구조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형성하게 된다. 아미노산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수를 살펴보면 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경우는 2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4개로 구성된 경우는 3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의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N-1개가 된다. 단백질은 근육, 손톱, 머리카락, 세포막, 효소, 호르몬, 항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몸의 방어작용과 산소 운반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물질을 말한다.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며 인산과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구조이다.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으며 각각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가닥 구조이다.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과 염기에도 차이가 나는데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라는 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고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다. 다음은 DNA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형태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며 DNA는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이때 당과 인산은 공유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바깥쪽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염기와 염기 사이의 수소결합을 통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서로 마주보는 두 염기는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상보적 결합은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쪽 가닥의 염기가 아데닌이라면 이와 결합하고 있는 다른 쪽 가닥의 염기는 타이민이고 타이민이라면 아데닌, 구아닌이라면 다른 쪽 염기는 사이토신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DNA 이중나선의 한쪽 가닥 염기서열을 알면 나머지 가닥의 염기서열도 알 수 있으며 DNA상에 존재하는 아데닌의 양은 항상 타이민의 양과 같고 구아닌 역시 사이토신과 항상 같은 양만큼 존재한다. 예를 들어 DNA에 존재하는 아데닌의 비율이 20%라면 타이민의 비율도 20%이고 나머지 60%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각각의 비율은 3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 즉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생명체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다양한 순서로 결합시켜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진 DNA를 만들고 여기에 생명체의 수많은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백질의 경우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지만 DNA는 염기 서열이 다르더라도 DNA의 구조는 이중나선 형태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여러가지 신소재에 대해 알아보자. 액정은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며 고체 결정의 성질과 액체의 흐르는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를 액정 디스플레이 혹은 LCD라고 한다. 액정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 변화에 따라 빛의 투과량이 조절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액정에 전압을 가하는 경우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액정에 전압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는 빛이 통과하게 된다. 액정 스스로 빛을 방출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며 휴대전화, TV, 컴퓨터 모니터, 전자계산기 등 다양한 영상 표시 장치에 이용된다.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 전기적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하며 순수 반도체와 여기에 불순물을 섞어 전기 전도성을 높인 불순물 반도체로 구분된다.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나 점화윤과 같은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을 말하며 낮은 온도에서는 거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어떤 불순물을 첨가하는지에 따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나뉜다.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나 알루미늄과 같은 원소를, N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이나 질소와 같은 원소를 불순물로 첨가한다. 이러한 불순물 반도체를 조합하여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하는 다이오드, 증폭작용을 하는 트랜지스터,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발광 다이오드와 같은 전기 소자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압력 감지기, 레이저의 광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태양전지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초전도체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전기 저항이 감소하다가 특정 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저항이 0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한다.
전기저항이 0이므로 강한 전류를 발생시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열도 발생하지 않는다. 초전도체의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성질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MRI 장치를 만들 수 있으며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해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초전도체는 자석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는데 임계온도 이하의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올려놓으면 자석이 공중에 떠있게 되고 이러한 성질은 자기부상 열차를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임계온도 이하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일부 분야에서만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임계온도가 높아 활용도도 높은 고온 초전도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네오듐 자석은 철원자 사이에 네오듐과 붕소를 첨가하여 만든 강한 자석을 말한다. 네오듐 자석이 만들어내는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하드디스크의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나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정리하면 액정과 반도체 그리고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체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로, 네오듐 자석이나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는 초전도체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 알아보자.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 구성된 벌집 모양의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말하며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해주고 투명하며 강도가 매우 높고 잘 휘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전자종이,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필터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고 생산 비용도 많이 들며 반도체처럼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이 튜브 모양으로 감긴 형태의 물질을 말하며 그래핀과 마찬가지로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해준다. 분자 크기 정도의 작은 물체를 짚는 나노핀셋이나 첨단 현미경의 탐침 등에 이용된다. 플러렌은 탄소 60개가 축구공처럼 결합한 구조의 물질을 말하며 내부의 빈 공간을 이용해 의약품을 넣어 운반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체의 행동이나 구조, 특성을 모방하는 생체 모방을 이용해 개발된 신소재들을 살펴보자. 도마뱀부치의 발바닥 구조를 모방하여 게코 테이프나 의료용 패치를 만들어냈고, 홍합이 분비하는 접착 단백질을 모방하여 수중 접착제를, 거미줄을 모방하여 방탄복을 만들고 있다. 박쥐의 초음파를 따라하여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상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모양의 비늘을 따라해 전신 수영복을 만들었으며, 방수 코팅제나 오염 방지 페인트는 연잎 표면의 미세한 돌기와 기름 성분을 모방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로크 테이프는 독고마리 열매의 갈고리 구조를, 색소 없이 색을 내는 모르포텍스 섬유는 모르포나비의 날개를 따라한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역학적 시스템은 중력이나 전기력, 마찰력 등의 여러가지 힘에 의해 일정한 운동체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거리의 두 물체 A와 B 사이에는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을 모두 중력이라고 한다.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련이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지며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A 질량이 2배로 커진다면 A가 B를 당기는 힘뿐만 아니라 B가 A를 당기는 힘까지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중력은 물체가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며 지구 중력의 방향은 연집 방향, 즉 지구 중심 방향이다. 지표면에서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높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다니는 미터/세크의 제곱을 사용한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또는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약자로 가속도 A는 시간 t분의 속도 변화량 ΔV, 질량 m분의 힘 F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다.
10m/s로 운동하고 있던 물체의 속도가 2초 후에 20m/s가 되었을 때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해보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낮은 속도 20에서 처음 속도 10을 빼는 것으로 계산한 10m/s이므로 속도가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 2초분에 속도 변화량 10m/s로 계산한 가속도는 5m/s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속도가 5m/s의 제곱이라는 것은 물체의 속도 크기가 1초에 5m/s씩 변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정지에 있는 5kg 물체에 10N의 힘을 가하는 경우 가속도는 질량 5kg분의 힘 10N으로 계산한 2m/s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물체의 속도 크기가 1초에 2m/s씩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5초 후 물체의 속도 크기는 10m/s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은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말하며,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공기 저항은 받지 않고 중력만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한다. 낙하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고 중력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으므로 물체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지표면에서 질량이 1kg인 A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낙하하는 동안 높이와 관계없이 9.8N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여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따라서 A 물체의 1초 후 속력은 9.8m/s, 2초 후 속력은 19.6m/s가 된다. 질량이 2kg인 B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낙하하는 동안 A 물체에 작용한 지구 중력의 2배인 19.6N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만 물체의 속도 변화량, 즉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A 물체와 동일하다. 따라서 A 물체와 B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시키면 매 순간 물체의 높이와 속력이 같으며 지면에도 동시에 도달한다.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한 A와 B의 가속도 역시 9.8m/s의 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9.8m/s의 제곱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가속도를 중력가속도 G라고 한다. AB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 형태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두 물체의 낙하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AB 물체의 2초 동안 낙하거리는 그래프 아랫부분 삼각형 면적에 해당하는 19.6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자유낙하 운동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크기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만 지구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으므로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포물선 운동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운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등속 직선 운동 혹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크기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므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여 분석해보자. 질량이 1kg인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는 동시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던진 경우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2초 후 지면에 도달했다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2초 후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므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력 5m/s에 시간 2초를 곱한 10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10m/s의 속력으로 던진다면 수평 방향으로는 2배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겠지만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2초 후에는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정리하면 각각의 경우를 A, B, C라고 했을 때 A, B, C는 연직 방향으로 모두 같은 운동을 하므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나 물체의 질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되며 지면에 닿기 직전 연직 방향의 속력은 모두 동일하다. B와 C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며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물체를 던진 속력에 비례한다.
마지막으로 중력과 자연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현상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태양의 중력에 의해 여러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며 지구 중력으로 달과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지구에 작용하는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데 지구에 가까이 있는 달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중력에 의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지표를 변화시키고 빙하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오면서 U자곡을 만든다. 대류 현상은 물질의 밀도에 따른 상대적인 중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와 눈이 오는 기상현상도 중력에 의해 나타난다. 중력은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현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생명 시스템에서는 중력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목이 매우 긴 길이는 높은 곳에 있는 머리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매우 높으며 민들레씨의 깃털은 중력을 이겨내고 바람에 날려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몸무게가 무거운 코끼리나 하마는 단단한 골격으로 중력을 지탱하고 있으며 사람 귓속 전정기관은 중력을 감지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육상동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식물은 땅속으로 뿌리를 뻗어 몸을 지지한다. 조류의 뼈는 속이 비어 있어 중력을 적게 받으므로 하늘을 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자, 이번 수업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운동량 공식은 간단하게 약자로 운동량 P는 질량 M과 속도 V의 곱과 같다고 나타낼 수 있으며 운동량의 단위는 kg/ms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질량이 4kg인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8kg/ms로 계산할 수 있다. 만약 같은 질량의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16kg/ms가 아닌 -16kg/ms가 된다. 이처럼 운동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 즉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진다.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힘과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충격량 공식은 간단하게 약자로 충격량 I는 힘 F와 시간 T의 곱과 같다고 나타낼 수 있으며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혹은 운동량의 단위와 같은 kg/ms를 사용한다.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충격량도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진다. 만약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10N의 힘이 2초 동안 작용했다면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힘과 시간을 곱한 20N로 계산할 수 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약자로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와 같으며 이것은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공이 벽에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튀어나왔을 때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해보자. 공의 처음 운동량은 4kg/ms이고 벽에 충돌한 후 나중 운동량은 -2kg/ms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2kg/ms에서 처음 운동량 4kg/ms를 뺀 -6kg/ms이며 이것은 충격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6N가 된다. 만약 공이 벽과 충돌하는 시간이 0.01초라고 할 때 충돌 시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충격량 공식 I는 FT에서 충격량의 크기가 6N세크, 힘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0.01초이므로 충돌 시 공이 받은 힘의 크기는 600N이며 이렇게 충돌 시 물체가 받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다.
물체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도 같은 값을 가진다.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변하는 경우에도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으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삼각형 면적에 해당하는 25Nm/S이고 이것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도 같은 값을 가진다. 다음은 충격을 받은 물체의 나중 운동량과 나중 속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와 같으므로 이 항에서 정리하면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고 나중 운동량은 질량과 나중 속도의 곱과 같으므로 나중 속도는 나중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충격량 공식을 확인하는 예제에서 2초 후 물체의 운동량과 속도의 크기를 계산해보자. 정지에 있는 물체의 운동량은 0이므로 물체의 처음 운동량도 0이고 물체가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20Nm/S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도 20kg/m/S이다. 따라서 물체의 나중 운동량은 물체의 처음 운동량 0에 운동량의 변화량 20을 더한 20kg/m/S이고 물체의 나중 속력은 물체의 나중 운동량 20을 질량 2로 나눈 10m/S로 계산할 수 있다. 다음은 정지에 있는 질량 2kg 물체에 작용한 힘을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4초 후 물체의 속도를 계산해보자. 0에서 4초까지 그래프 아랫부분 삼각형 면적은 20이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정지 상태의 운동량은 0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20이므로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0에 운동량의 변화량 20을 더한 20kg/m/S이고 물체의 나중 속도는 물체의 운동량 20을 질량 2로 나눈 10m/S로 계산할 수 있다. 이번에는 5m/S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다음 그래프와 같이 힘이 작용했을 때 4초 후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0에서 4초까지 그래프 아랫부분의 삼각형과 사각형 면적을 더하면 30이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처음 물체는 정지 상태가 아닌 운동 상태이므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물체의 처음 운동량을 계산하면 10kg/m/S가 되고 처음 운동량에 운동량의 변화량 30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은 40kg/m/S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나중 운동량 40을 질량 2로 나눈 20m/S이다. 만약 5m/S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2번 상황에서 제시된 그래프와 같이 힘이 작용했다면 4초 후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으므로 충격량의 방향도 운동 반대 방향이고 운동량의 변화량 역시 운동의 반대 방향이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30이 아닌 마이너스 30kg/m/S이고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10에 운동량의 변화량 마이너스 30을 더한 마이너스 20kg/m/S이며 나중 속도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0을 질량 2로 나눈 마이너스 10m/S이다. 즉 4초 후 물체는 처음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속력 혹은 속도의 크기는 10m/S가 된다. 다음은 충격력에 대해 알아보자. 충격력은 충돌 시 물체가 받는 힘을 말하며 평균 힘이라고도 한다. 충격량 공식 I는 FT에서 F가 충격력을 뜻하며 충격력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은 시간에 반비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실험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같은 질량의 달걀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리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A 달걀은 깨지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B 달걀은 깨지지 않는다. 이때 충돌 직전 두 달걀의 속도는 같으므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계산되는 운동량 또한 같은 값을 가진다. 바닥에 충돌 후 속도의 크기가 0이 된 두 달걀의 운동량은 0이 되고 충돌 전후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 또한 같은 값을 가진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을 의미하므로 충돌 시 A 달걀이 받은 충격량과 B 달걀이 받은 충격량이 같으며
두 달걀이 받은 충격력과 시간의 곱 역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는 A 달걀은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는 B 달걀보다 충격을 받는 시간이 더 짧고 충돌 시 받는 힘의 크기, 즉 충격력의 크기는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A 달걀은 1, B 달걀은 100이라는 시간 동안 충격을 받았다면 A 달걀이 100의 힘을 받을 때 B 달걀은 1 정도의 힘만 받게 되고, 같은 충격량을 받은 달걀이지만 100의 힘을 받은 A 달걀은 깨지고 1의 힘을 받은 B 달걀은 깨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충돌 시 두 달걀이 받은 힘의 크기를 힘 시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충돌 시간이 짧은 A 달걀은 세로로 길게, 충돌 시간이 긴 B 달걀은 가로로 길게 그려진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므로 달걀 A와 달걀 B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은 같아야 하며, 충돌 시간이 짧은 A 달걀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충돌 시간이 긴 B 달걀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충격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물체나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지므로 물체가 부서지거나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런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에어백이나 범퍼는 사고가 났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탑승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장치이고, 자전거 안장의 용수철 역시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태권도나 권투 경기에서 선수들이 착용하는 보호대도 몸이 받는 힘을 작게 해주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후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통해 몸이 받는 충격력을 줄일 수 있으며,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손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는 물건이 충돌에 의해 부서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놀이매트 역시 아기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 몸과 바닥과의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아기가 받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설명한 안전장치들이 충격량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하며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의 장치들이라는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에너지 물질 순환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 시스템은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시스템을 말하며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증상 구조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직권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지각, 멘틀, 외액, 내액으로 구분된다. 지각은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양지각은 대륙지각보다 얇지만 더 큰 밀도를 가진다. 지각 아래 부분의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대류가 일어나며 직권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층이다. 외액은 직권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층이고, 외액의 대류에 의해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가장 중심부의 내액은 고체 상태이며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압력, 온도, 밀도는 모두 커진다. 다음은 수권의 증상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된다.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한 층을 말하며,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수온약층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말하며,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하여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심해층은 수온약층 아래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층을 말하며,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은 으로 수온이 매우 낮고 위도와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하다. 수권의 증상 구조는 위도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위도 지역은 표층 수온이 매우 높고 바람이 불지 않아 혼합층은 거의 발달하지 않지만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 중위도 지역은 강한 바람에 의해 혼합층이 발달하고 증상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고위도 해역은 표층과 심층의 수온 차이가 거의 없어 증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된다.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여 기온이 낮아지고 대류현상이 일어나며 수증기가 존재하여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이다. 성층권은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하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층이다. 중간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대류현상이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부에서 유성이 관측되는 층이다.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온이 상승하므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인공위성 궤도로 사용되며 오로라가 관측되고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전리층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말하며 동물, 식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다.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나머지 구성 요소들과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있다. 지구 시스템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이 중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발생하며 기상현상과 해류를 일어나게 하고 붕화 침식작용을 일으킨다.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해 발생하며 멘틀 대류를 일으켜 지진,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고 외핵의 대류를 일으켜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조력 에너지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며 밀물, 썰물과 같은 조류를 일으키고 해수면의 높이를 주기적으로 변하게 하여 해안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에 대해 알아보자. 물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여 물이 기권, 수권, 직권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 바다, 육지에서의 물의 순환을 살펴보면 대기의 물은 강수에 의해 바다와 육지로 이동하고 바다와 육지에서는 다시 증발에 의해 대기로 물이 이동하며 육지의 물은 지표면을 따라 바다 쪽으로도 이동한다. 이때 대기에서 강수에 의해 빠져나간 물의 양과 증발에 의해 다시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으므로 대기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하다. 바다에서도 증발에 의해 빠져나간 물의 양과 강수 지표 유출에 의해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으므로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하며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수에 의해 들어오는 물의 양과 증발 지표 유출에 의해 빠져나간 물의 양이 같아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각 권에서 얻은 물의 양과 잃은 물의 양이 같아 각 권의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물의 평형이라고 한다. 다음은 탄소 순환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에 여러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지권에는 석회암과 화석연료의 형태, 기권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수권에는 탄산이온,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중 지권에 가장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탄소는 에너지 흐름과 함께 각 권 사이를 순환한다. 광합성에 의해 기권의 탄소는 생물권으로 이동하고 호흡에 의해 생물권의 탄소는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생물이 죽어 오랜 시간이 지나 화석연료가 되는 과정에서 생물권의 탄소는 직권으로 이동하며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탄산이온이 되면서 기권의 탄소는 수권으로 이동하고 수온 상승으로 인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면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되고 수권의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바닷속 탄산이온이 침전되어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 수권의 탄소는 직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각 권의 탄소량은 변하지만 직권 전체의 탄소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이번 수업은 직권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판 구조로는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멘틀 대류에 의해 판이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과 같은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지구 겉부분에 해당하는 지각은 두꺼운 대륙 지각과 얇지만 밀도가 큰 해양 지각으로 구분되며 지각 아래쪽에는 멘틀이 존재한다.
지표에서부터 깊이 약 100km까지의 단단한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하며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암석권 아래의 깊이 100km에서 400km까지의 구간은 연약권이라고 하며 고체 상태이지만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이다. 판의 종류는 대륙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대륙판, 해양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해양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크다. 판의 경계는 크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나눌 수 있다. 발산형 경계는 두 개의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새로운 판 혹은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며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계이다. 바다 밑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해저산맥에 해당하는 해령이 만들어지며 해령의 중심부에는 V자 모양의 열곡이 발달한다. 육지의 발산형 경계에서는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갈라지는 부분에 V자 모양의 열곡이 길게 이어지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해령은 대서양 중앙해령,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수렴형 경계는 두 개의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를 말하며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판이나 지각이 소멸한다. 수렴형 경계는 다시 서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눌 수 있다. 서입형 경계는 해양판과 대륙판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가까워지는 경우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서입하는 경계를 말하며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발생하고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혹은 해양판 아래로 서입하면 밀도가 작은 판이 말려 들어가면서 바다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생성되는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한다. 또한 해양판이 서입하면서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여러 개의 화산섬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구와 나란하게 생긴 화산섬들을 호상열도라고 한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는 경우 대륙지각이 구부러지면서 생겨나는 스곡산맥이 해구와 함께 만들어지기도 한다.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일본 열도가 해구와 호상열도의 대표적인 예이고 안데스 산맥은 해구와 함께 발달하는 스곡산맥의 대표적인 예이다. 충돌형 경계는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를 말하며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발생하지만 신발 지진은 발생하지 않으며 화산 활동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스콕 산맥이 충돌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대표적인 지형이다. 보존형 경계는 두 개의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를 말하며 멘틀 대류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 아니며 판의 생성이나 소멸도 일어나지 않는다.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발산형 경계인 해령에서는 발산하는 판의 이동속도 차이로 인해 해령이 끊어지면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는데 이때 지층이 어긋나면서 끊어진 형태의 지형을 변환단층이라고 한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변환단층의 대표적인 예이다. 판의 경계와 발달하는 지형을 다시 정리해보자. 판의 경계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로 구분되며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 상승,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이 일어나지만 보존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과 하강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산형 경계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와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수렴형 경계는 서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눠진다. 서입형 경계는 해양판과 대륙판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한 경계는 대륙판끼리 가까워지는 경계를 말한다. 천발 지진은 모든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고 서입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까지, 충돌한 경계에서는 중발 지진까지 발생한다. 화산 활동은 발산형 경계와 서입형 경계에서만 일어나고 충돌한 경계와 보존형 경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발산형 경계 중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는 해령과 열곡이 발달하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서입형 경계에서는 해구와 호상열도, 충돌형 경계에서는 스곡산맥이 주로 발달하지만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서입형 경계에서는 스곡산맥이 나타나기도 하며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해령은 대서양 중앙해령,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해구와 호상열도는 각각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일본 열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서입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스콕산맥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있으며 충돌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스콕산맥은 히말라야 산맥, 보존형 경계에서 생성되는 변환단층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판의 분포와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의 위치에 대해 정리해보자.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판들 중 가장 크기가 큰 태평양판이 태평양 해저에 자리 잡고 있다. 태평양판의 서쪽에는 아시아와 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유라시아판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인도양, 인도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에는 필리핀판이 위치한다. 태평양판의 동쪽에는 북아메리카와 그린란드, 동시베리아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북아메리카판과 남아메리카 대륙과 대서양의 일부를 포함하는 남아메리카판이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판과 남아메리카판 사이에는 나스카판이 자리 잡고 있다. 남아메리카판의 동쪽에는 아프리카 대륙과 대서양 해양 지각의 일부를 포함하는 아프리카판이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아래쪽에는 남극 대륙과 남극 주변의 해양을 포함하는 남극판이 위치하고 있다. 대서양 중앙해령은 남아메리카판과 아프리카판이 멀어지는 대서양 해저에 발달한 지형이고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아프리카 동쪽에서 하나의 아프리카판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나타난다. 일본 해군은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서입하면서 마리아나 해군은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서입하면서 안데스 산맥은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서입하면서 만들어진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생성된 스곡 산맥이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어긋나면서 만들어진 변환 단층이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 알아보자. 생명 시스템은 생명체가 다른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이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룬다.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를 나타내는 단계이고 개체는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말한다. 동물은 여러 기관이 모여 공통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가, 식물은 여러 조직이 모여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계가 존재한다. 이때 조직은 한 종류의 세포가, 기관은 여러 종류의 조직과 세포가 모여 형성된 단계이다. 다음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구분된다. 세포질은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며 세포질에는 여러 세포소 기관이 분포하고 있다.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크고 뚜렷하게 관찰되는 세포소 기관으로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핵공이라는 구멍을 통해 핵과 세포질 사이의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핵 근처에는 납작한 모양의 주머니가 여러 개 연결된 모양의 소포체가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리보솜이 소포체 표면과 세포질에 분포하고 있다. 소포체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주머니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포개져만 있는 형태의 골지체, 핫도그에 케찹을 뿌려 넣은 것처럼 보이는 미토콘드리아도 세포질에 있는 세포소 기관이다. 식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 존재하며 내부에는 액포가 발달하고 동전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 세포소 기관의 기능을 정리해보자. 핵 속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들어있으며 이를 이용해 여러가지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리보솜은 D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고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한다. 골지체는 소포체를 통해 전달된 단백질과 지질을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벽은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며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다. 액포는 노폐물이 저장되는 장소로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세포소 기관 중 리보솜은 막이 없는 세포소 기관이고 나머지는 모두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소 기관은 세포벽과 엽록체이며 나머지 세포소 기관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세포소 기관이다. 다음은 세포막과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며 그중 인지질은 인산을 포함하는 머리 부분과 지방산 두 분자로 구성된 꼬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 부분은 물에 잘 녹는 친수성, 꼬리 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이다.
세포막은 인지질의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고 여기에 단백질이 파묻히거나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 있는 구조이다.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으므로 단백질의 위치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세포막의 특성을 선택적 두가성이라고 한다. 물질은 확산이나 삼투 등의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해 이동한다. 그중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있을 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방식을 말하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하는 단순 확산과 단백질을 통해 확산하는 촉진 확산으로 구분된다. 이산화탄소와 산소처럼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나 지방산, 글리세롤과 같은 지용성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이동하고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수용성 물질이나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염화이온 등과 같이 전하를 띠는 이온들은 단백질을 통해 확산한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은 단순 확산의 대표적인 예이며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것은 촉진 확산의 대표적인 예이다.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따른 물질의 이동 속도 변화도 차이가 나는데 단순 확산은 농도 차이에 비례하여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하지만 촉진 확산은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 쪽으로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등장액,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고장액을 준비하고 여기에 각각 세포를 넣은 후 세포의 모양 변화를 관찰한다. 일반적으로 증류수는 저장액, 생리식염수는 등장액을 의미한다. 등장액 속의 세포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므로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지만 저장액 속의 세포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적혈구와 같은 동물세포의 경우는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터지게 되는데 이것을 용혈현상이라고 하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으므로 터지지 않고 팽팽해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고장액 속의 세포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으므로 동물세포는 세포의 부피가 작아지고 식물세포의 경우는 세포벽은 그대로인 채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지다가 결국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과정이나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 현상, 시든 배추를 찬물에 넣으면 다시 싱싱해지는 것은 삼투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정리하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 두 가지 물질 이동 방식은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물질의 이동이 일어날수록 세포 안팎의 농도차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삼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물의 이동은 항상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등장액 속의 세포는 세포 안팎으로 물의 이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과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은 것이고 저장액 속의 세포는 세포 안으로만 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많은 것이며 고장액 속의 세포에서도 세포 밖으로만 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도 물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DNA와 유전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이중나선 구조의 DNA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실과 같은 형태로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며 세포 분열 시 응축하여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나타난다.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한 개의 염색체는 한 분자의 DNA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분자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 생명 중심 원리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로 DNA의 유전 정보는 RNA로 전달되고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DNA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것을 전사, RNA의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며, 전사는 핵 속에서, 번역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세포에서의 유전정보 흐름을 간략한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에는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으며, 핵막 안쪽에는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존재한다. 핵 안에서 DNA와 상보적 염기서열을 가진 RNA가 만들어지고, 핵공을 통해 RNA가 세포질로 빠져나오면 리보솜은 RNA의 정보를 이용해 아미노산을 배열시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DNA는 염기서열을 통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두 가닥의 폴리유클레오타이드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므로 한 가닥의 염기서열이 주어지면 A는 T, T는 A, G는 C, C는 G로 바꿔주는 방법을 통해 나머지 가닥의 염기서열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염기서열과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다른 한 가닥의 염기서열은 A, T, G, A, A, G, T, C, A, A, C, T이다. DNA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은 T는 A, G는 C, C는 G로 바꿔주고 A는 T가 아닌 U로 바꿔주면 완성된다. 따라서 위쪽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은 A, U, G, A, A, G, U, C, A, A, C, U이다. 번역 과정에서는 RNA의 연속된 3개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리보솜에서는 RNA가 지정하는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 중 AUG는 메사이오닌, AAG는 라이신, UCA는 세린, ACU는 트레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으며, 리보솜에서는 메사이오닌, 라이신, 세린, 트레오닌 순으로 아미노산을 배열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RNA의 연속된 3개 염기를 코돈이라고 하며,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 염기는 3연기 조합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어진 RNA의 12개 염기로 구성된 4개의 코돈은 4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리보솜에서는 4개의 아미노산을 3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한다. 이렇게 생물은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에 의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갈색 눈동자 유전자에 의해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와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 눈동자의 색깔은 갈색이 되지만,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에 의해 적은 양의 효소와 색소가 만들어지면 눈동자의 색깔은 파란색이 된다. 만약 유전자 이상으로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으면 동물의 털색이나 피부색이 흰색으로 나타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단백질이 주성분인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은 DNA의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겨 전사나 번역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페닐케톤요증,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으로 남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유전 질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각각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모습과 생활 방식이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한다. 즉, DNA 정보를 RNA로 전달하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유전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코드는 생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아미노산으로 번역되며, 사람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주어도 전사와 번역을 거쳐 사람의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러한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은 모든 생명체가 현재와 같은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하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보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의미하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된다.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며 일어나는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광합성, 단백질 합성은 동화작용, 세포호흡과 소화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동화작용은 에너지 크기가 작은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에너지 크기가 큰 생성물로 전환되고, 이화작용은 에너지 크기가 큰 반응물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 크기가 작은 생성물이 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물질 대사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고 효소가 관여하며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연소를 비교해보자. 세포호흡은 37도씨 정도의 체온 범위에서, 연소는 400도씨 정도의 고온에서 일어난다. 세포호흡은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지만 연소 과정에서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세포호흡은 물질이 단계적으로 분해되면서 각 단계마다 에너지가 조금씩 방출되지만, 연소는 물질을 한꺼번에 분해하여 많은 양의 에너지를 동시에 방출한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말하며, 효소에 의해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물질 대사와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며, 반응 진행 정도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반응물의 에너지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의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때 효소가 작용하면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지고 반응은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에서도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의 차이이며,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기질 특이성이 있으며 재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이나 의학,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단백질이 주성분인 효소는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온에서는 변성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기질 특이성은 한 종류의 효소는 한 가지 반응물에만 작용하는 효소의 특이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는 녹말을 분해하여 엿당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지는 못한다. 또한 효소는 반응 후에도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생성물과 분리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 효소의 특징을 모식도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 효소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반응물 중 효소의 입체 구조와 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진다. 효소와 반응물이 결합한 상태를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하며,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반응이 끝나고 생성물이 만들어지더라도 효소의 입체 구조는 변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고분자 상태인 반응물이 분해되어 저분자 상태인 생성물이 만들어졌으므로 이 효소는 이화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효소는 광합성, 세포호흡, 혈액응고, 독성물질 분해 등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현상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은 반응물의 농도와 효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도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효소를 추가로 더 넣어준다면 초기 반응 속도는 다시 빨라지게 될 것이다. S1과 S2 지점을 비교해보면 초기 반응 속도는 S2 지점이 빠르고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의 비율 역시 S2 지점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S1 지점과 S2 지점에서 같은 크기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에 대해 알아보자.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지만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생성되는 산소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넣어주면 과산화수소가 빠르게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산소 기포를 확인할 수 있다. 카탈레이스는 감자, 생간 등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하는 효소이다.
이런 카탈레이스의 작용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시험관에 과산화수소를 넣은 후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감자 조각을, C에는 생간 조각을 넣으면 A 시험관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B와 C 시험관에서는 기포가 발생한다. A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과산화수소의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고, B와 C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감자와 생간 조각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B와 C 시험관에 꺼져가는 불씨를 넣으면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데, 이것으로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임을 알 수 있고, 기포 발생이 끝난 시험관 BC에 반응물인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으면 다시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효소가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